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격국의 고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주를 보고 이 사주가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지 또는 평범한 사주 또는 나쁜 사주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방법이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국의 고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하고 유력하면 이름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무정하거나 또는 무력한 경우에는 보통의 사주 또는 나쁜 사주에 해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 공부를 명리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격국의 고저가 중심이 되고요. 지난 영상에서 성격으로 인해서 백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폐로 인해서 성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격국의 고저가 메인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을 할 때 유념하면 유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주지시킨 그런 원리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은 성격, 패격 또는 성중유패, 패중유성 그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패가 곧 격국의 고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패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성으로 인해서 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패로 인해서 합격인 것 같으나 성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이 격국이 성격이 됐는지 합격이 됐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7절에서는요, 오늘 할 내용인데, 용신이 기후와 배합했을 때, 이 용신은 곧 격국이죠. 격이죠. 격이 기후와 배합했을 때, 즉 기후와 즉 조후에 맞았을 때 이 격이 얻는 경우도 있고, 즉 격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잃어버리는 경우,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 기후와 배합을 했을 때 좋게 배합이 되면은 격국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기후 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은 격국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고처, 이 등급을 결정하는 하부 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5절에서 격국의 고절을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원칙적 설명은 8개의 표준화된 이 격국마다 성격의 요건, 패격의 요건이 다 설명되어 있죠. 그건 이른바 2권의 2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격국의 순잡이라든지 또 이 격국의 보조편에서 얘기한 유정과 무정, 또 유력과 무력, 그게 바로 이 격의 사주의 그릇이 큰지 작은지, 사주의 등급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보는 그 방법이 됩니다. 이 이른바 이 격을 이 기후와 배합시켰을 때, 즉 기후를 고려했을 때 이 격이 크리스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대부분 다른 책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보후 또는 조호용신 그렇게 자꾸 끝나는데요. 그렇게 설명하고 끝나는데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조후 그렇게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런 설명 방식을 지양하고 기후와 조절이 잘 됐을 때는 그 격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 격이 원래 점수가 80점짜리인데 기후와 잘 배합이 되면은 더 80점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득이죠. 예를 들면 여름에 태어난 모기, 여름에는 더우니까
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름에 목이면은 이게 목화상관격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수를 보면은 여름에 태어난 목이 수를 보면은 이른바 상관격이 인성을 보았다. 그래서 상관폐인격이 되죠. 다른 토금 상관격이나 다른 상관격들은 상관폐인했을 때는 예컨대 80점이라고 하면은 여름에 태어난 목이 인성을 봤을 때, 즉 목화상관이 폐인이 됐을 때, 그러면 80점보다 더 사주 등급이 레벨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80점이 아니라 이제 85점, 90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동일한 상관 폐인격이라고 해도 여름에 태어난 목이 인성, 즉 수를 봤을 때는 다른 상관 폐인격보다 더 얻는 것이 있다. 사주 등급이 더 레벨업 된다. 그 얘기죠. 반면에 이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죠. 에, 겨울에 태어난 목이 이 관성을 보면은 이른바 관인쌍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관인쌍전도 이름 있는 사주고 좋은 격국에 해당하죠. 좋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태어난 목이 정관인 이 간목이 4월 달에 태어났는데 정관인 신금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겨울이기 때문에 깡깡 얼어 있고 또 신금은 더더욱이나 더 차다 이게 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인쌍전격보다 다른 관인쌍전격이 이른바 한 80점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겨울에 태어난 수가 겨울에 태어난 목이 관인쌍전격이 되면은 80점보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등급이 낮아진다. 그래서 동일한 상관 폐인격, 동일한 관인 쌍전이 됐다고 해도 어떤 경우는 더 등급이 레벨업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등급이 레벨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이제 격국의 고저,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볼 때, 이 조후가 일종의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고저의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알아봄에 있어서 조금 조정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금수상관의 문제, 목화통명의 문제, 금수상함의 문제 등등 전부 다 이 조와 격국을 연관시켜서 자평진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천수에서는 그냥 조용신, 조후만 그렇게 제목을 다뤄놨는데요. 여기서는 이 격국과 조를 짝지어서 연관시켜서 격국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득이라고 그러고요. 격국이 조금 어, 다른 예컨대 상관 폐인격보다 더 이게 관인 쌍전격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를 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 그게 이해할 정도가 되면은 이미 그 사람은 고수반열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이 제목을 상당히 아주 논리적으로 순서 배합이라든지 제목 설정 이런 게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하기 어려울려나 몰라도 이 자평진전은 계속 벽돌 쌓기입니다. 1층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1층을 토대로 2층을 쌓아 올리고 갈수록 쉬워지고 갈수록 사주가 명쾌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자평진전을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른바 진입장벽이 높죠. 예. 그러면은요, 예, 이게 자평진전 원문인데요. 론명, 즉, 운명을 이야기할 때는, 논할 때는 오로지 원령의 용신을 위주로 해서 이 사주를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원령의 용신이면 이게 격이죠. 그래서 격국으로
이 사주를 풀어내는 거예요. 심해춘 선생은. 이게 격국의 고저가 최종 그 목적지죠. 음, 그러나 또한 반드시 기후와 짝지어서 봐야 된다. 원령뿐만 아니라 기후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상호 간에 그것을 참조해야 된다. 참작해야 된다. 이 상호가 뭐죠? 어, 이 용신이 먼저 원령이죠. 즉 격국입니다. 격국과 기후, 기후를 상호 간에 참작을 하란 거죠. 격이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알아볼 때, 즉 격국의 고절을 판단할 때 기후를 감안하면은 격이 더 좋은 사주에 해당할 수도 있고 나쁜 사주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이 기후도 무조건 그냥 막연하게 조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격과 아울러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호라는 얘기죠. 상호가 이 원령과 격국과 용신과 기후를 함께 참작해야 된다. 뭐를 할 때, 사주를 논할 때, 사주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비유컨대 영호걸이 그 때를 얻으면은 자연히 일을 함에 있어서 반의 노력으로도 그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반의 노력으로도 그 배의 그 아웃풋, 결과,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영웅호걸. 영웅호걸은 반면에요. 아, 때를 순하지 않다. 때를 못 만났다면 비록 아주 기가 막힌 그 재주가 있을지라도 성공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영웅호걸이라는 건 격국이 굉장히 성격이 되고 좋다는 얘기죠. 좋아도 때를 얻지 못하면은 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때를 얻지 못하면은 즉 이게 기우입니다. 여기서 때가. 그러면은 이게 영웅호걸이니까 기가 막힌 재주가 있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재주와 역량, 능력이 있음에도 성공이 쉽지가 않다. 이게 조우뿐만 아니라 또 그런 얘기가 있죠. 명호, 불여, 운호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명이 좋은 것은 불여, 어, 운이 좋은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명이 좋은 것보다 대운이 좋은 게 더 인생살이가 편한 경우가 많다. 그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운이 아니라 시인데요. 시가 여기서는 봄철, 가을철은 거의 그 조호의 영향이 없습니다. 맞출 필요가 없죠. 봄과 가을은. 이게 여름과 겨울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라는 것은 기후를 이렇게 짝지어서 조절이 됐다는 거예요. 조절. 조절이 된 기후가 조후죠. 조절이 안 되면 조후가 안 된 거죠. 조절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때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기가 막힌 재능을 지녔지라도 영웅 호거이더라도 성공이 쉽지 않다. 예, 평주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이제 평진전 원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하고 선생이 이 주석 이게 주석이라는 것은 평주라는 것은 이것을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 자평진전의 원문을 설하고 선생이 쉽게 이해하도록 해설을 한 것이 평주입니다. 근데 뭐라고 해놨느냐? 용신은 반드시 득시 승기해야 된다. 이게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때를 넣고 강한 기운을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즉 용신이라는 것은 강해야 좋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용신이 비록 그 왕한 기운을 올라탔다고 해도 즉 용신이 왕한 기운 왕기를 얻었다고 해도 어, 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용신이는 강해야 되는데 용신이 강할지라도 귀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왜 그러느냐? 그것은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용신은 왕왕 기운을 왕에 좋다. 이것은 적천수에 보면 이게 진신가신의 논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신은 득시병령한, 즉 사령한 신, 때 원령을 얻고 원령에서 사령한 신을 신이 진신이에요. 그 진신이 용신이 되고 그게 천간으로 투관이 돼서 가신에 의해서 합의되거나 극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부귀한다. 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논리도 똑같은 거예요. 진신의 논리도. 용신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령신이 용신이 됐으니까 그 사령은 그 명령권을 쥐고 있는 거니까요. 그 사주 내에서 가장 큰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것이 진신이고 용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설명드릴 때 이른바 취득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도 설하고 선생도 용신은 그렇게 왕해야 강력해야 좋은 사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건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고로 따라서 용신을 취할 때는 정할 때는 쓸 때는 억부용신 이외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기후와의 배합을 참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조후의 법칙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평진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학자들이 자평진전 평주를 한글로 옮기고 옮겨놓은 그 한글 책을 가지고 이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 이 문장을 자평진전의 논리에 따라서 그것을 쉽게 해석해서 이해하기 좋게 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은 완전히 적천수의 논리입니다. 자평진전을 쉽게 해석한다면서 그러면 자평진전의 논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 그걸 읽는 사람들이 이 가동력이 또 이해력이 높아질 텐데 이 설하고 선생은 적천수의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요. 근데 초학자들이나 이게 완전히 공부가 무르익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소생 생각에는 이 자평진전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몇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다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아, 이제 예를 든 게 이게 이제 자평진전 원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수격이 관을 만나면은 이게 인수격이 이제 관을 만나죠. 아, 인격이 이제 성격이 되려면요. 인격이 조금 힘이 없고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는 것이 관인쌍전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정관이 아니라 편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그 힘으로 약한 일간을 생해주는 그런 경우가 인용칠살이라는 거예요. 인성격이 칠살을 쓴다는 얘기죠. 모두 이게 귀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간이 내가 강해요. 그리고 인성도 강해요. 그럴 때는 식상으로 그 기운을 설계해주는 성격이 됩니다. 또 이 인성이 굉장히 왕하면 뿌리가 없는 지성으로 살짝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격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합격이 되는 경우는 이게 제극인을 당하면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요, 어, 나도 강하고 이 인성도 강한데 다시 칠사를 받다. 그래도 역시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인수격이다, 인격이다 그러면 적어도 소생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는 확실히 그냥 자동으로 떠오를 정도가 돼야 됩니다. 성격요인, 파격요인, 그걸 기초로 성중유패, 폐중유성이 자동으로 응용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성격, 어느 경우에 인수격이 파격, 그게 자동으로 떠올려야 돼요. 인수격이 관을 만났다. 이것을 이른바 소위 관인쌍전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관인쌍전이 되면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즉 관인쌍전이 되면 귀격이라는 거예요. 귀격. 그래서요. 이게 보면 인성이니까 이게 다 인수격이죠. 토생금 하니까요. 인수격이 이 정관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다 관인쌍전이죠. 여기도 수생목 하니까 인성격이죠. 인성격이 정관을 봤어요. 이것도 관인쌍전격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태어난 모기라 소리예요. 요거죠. 겨울에 모기, 예. 겨울에 모기니까 술을 만난 경우 요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관격이라는 얘기예요. 모기 겨울에 태어났다. 그리고 상관은요. 식상에 비해서 나의 기운을 설계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꼭 그 격이 상관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도 있으나 그거 플러스 식신의 세력이 아주 왕성해도 나의 기운을 많이 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상관격과 준해서 보는 거예요. 준해서. 예, 그거는 정편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겨울에 태어난 모기면 목이 관이 투 됐죠. 관성에. 요 경우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목이 정관이 투관이 됐죠. 그러면은 반드시 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 봐요. 이런 경우는 똑같이 관인 쌍전인데 얘도 관인 쌍전, 얘도 관인 쌍전인데 이렇게 겨울에 태어나는 목은 똑같이 정관을 봤는데 얘에 비해서 여기는 귀격이 반드시 귀격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격의 등급에서 관인쌍전이 한 80점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인 거지. 격의 등급 레벨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얘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 제목을 심 선생이 잡아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제목만 이해하면은 그래서 이게 고수 반열에 도달이 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아, 금은 차죠. 왜 그러냐? 겨울철에 세부치를 한번 만져보세요. 엄청 시골 출신들은 겨울철에 문고리를 잡으면 딱 달라붙죠. 엄청 얼어가지고 손오고 얼어붙어가지고 달라붙어요. 이게 쇠가 차니까 이건 얼음이고요. 이게 쇠에서 또 차디찬 쇳덩어리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래도 역시 차디찬 물이에요. 거의 얼음과 동급이에요. 이 찬 얼음이 목을 생해줄 능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금이 차니까 겨울에 세부치가 차니까 수를 더 얼게 만든다 이거예요. 수를 더 가뜩이나 수 겨울철에 찬 물인데 더 차게 만든다는 거지 이 수가요. 그래서 어른 물은 목을 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의 이치가 그 이치가 그게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하다. 겨울에 나무가 그래서 안 크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 이제 그 입춘 이후에 이 모광절이 돼야 싹을 틔어서 나오는 것이죠. 이 경우는 이제 똑같이 관인쌍전이라고 그래도 겨울에 모기 정관을 보면은 레벨이 다운된다. 조금 일반의 관인쌍전만 못하다. 그 얘기죠. 그걸 평주에서는 또 뭐라고 했나 보면요. 모기 이 동월에 그 월령에 즉 겨울에 태어나면은 월령이 인수죠. 이렇게 인수죠. 이렇게 인수. 그러면은 얼은 물은 나무를 생할 수가 없다. 관이 투관되면은 그 관은 수의 세력 때문에 이게 지금 게 겨울철이기 때문에 수도 이 쇠붙이도 얼었다 이거죠. 차다는 거죠. 차서 이 찬 그 쇠붙이가 더 그 찬기를 즉 수기를 더 차게 만든다는 거예요. 금생수를. 또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 평주 요거를 삽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제성품 이게 겨울에 그 나무가 이렇게 금을 본 경우뿐만 아니라 성을 봐도 겨울에 있는 이게 땅인데요. 그 땅도 역시 깡깡 얼은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성을 본다고 그래도 그 얼은 물과 얼은 동토다 이거죠. 얼어서. 그래서 조금도 털끝만큼도 생하는 기제로 기능 그런 테크닉 그런 역할을 이게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수생을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데 얘도 깡깡 얼었고 여기도 얼어가지고
그래서 재와 간이 모두 그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겨울의 나무는.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겨울의 나무가 관성을 본 것뿐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다. 겨울 땅은 나무가 살아가는데 힘들다. 그 얘기죠. 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추운 계절에 태어난 즉 겨울의 나무는 태양을 향하는데 양기를 향하게 되는데 그래서 병정화가 간목이면 이제 식신이고 정화는 상관이죠. 상관을 보면 요런 경우 정화나 이게 식신이 이제 식신 상관을 보면은 모두 귀하게 된다는 거죠. 등급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조후의 원리죠. 기후에 이제 여기 병이나 정이 오면은 이 땅을 녹여준다는 얘기죠. 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무가 자랄 여건이 성숙이 된다는 거죠.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 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또요. 아,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인수격이 관을 만나고 어, 그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인수격이 에,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 경우 아까 그랬죠. 나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면은 식상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는 식상이 상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상이 투했어요. 그러면 규격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이 논리는 모든 그 인수격에 모두 다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거죠. 여기 인수격이죠. 진월달에 태어나서. 그리고 일간도 이렇게 록을 얻었고요. 인성도 이렇게 록을 얻었어요. 투관이 돼서. 인성도 강하고 나도 강해요. 그러면은 이 왕성한 기운을 식신이나 상관으로 설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게. 그래서 귀격이라는 거죠. 또 여기요. 나도 장생을 얻어서 강하고요. 인성도 록을 얻어가지고 강하죠. 인성격인데. 그래서 식신으로 설기를 해줘야죠. 또 여기도 어, 이 갑이 록을 얻었고 인성인 자도 그거 천간으로 투가 돼가지고 인성이 강해요. 그러면 평화로 즉 식신으로 설기를 해주는 이게 모두 다 인성격에서 나와 인성이 모두 왕한 경우 인성과 인성격에서 인성과 내가 모두 왕한 경우 식상으로 설계해주면은 귀격이 된다는 거죠.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성격에 모두 다 이 원리가 적용이 돼서 귀격이 되는데 이 그러나 이 원리를 특별히 겨울의 목에 이걸 적용해 보면은 겨울의 목은 요거죠. 얘네들뿐만 아니라 얘들도 똑같은 경우인데 인성격이고 일간과 인성이 강한 경우인데 얘네들 경우보다 겨울의 목에 이 논리를 적용하면은 그 병화의 기운이 아주 엑설런트한 기운이라 이거예요, 이게. 아주 빼어난 기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주 등급이 레벨 업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얘네들보다요. 얘들 신인이 다 왕해가지고 식상을 쓰는 모두 다 격국으로는 동일한 격이에요. 인성격이고 인성격이 식상을 써서 성격이 된 거예요. 여기도 성격이 다 됐는데 요 녀석들 둘보다 이 겨울에 태어난 나무가 요런 경우 훨씬 더 레벨 등급이 높더라. 왜? 기후 배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레벨이 얻어졌다. 레벨이 업됐다는 얘기죠. 아까 관인 쌍전에서는 잃어버린 그 사례를 든다면 여기는 레벨이 업된 경우를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겨울의 모기 화를 만남으로써 얘가 이제 겨울의 모기죠. 겨울철에 태어난 모기 화를 만남으로써 본인 자기 기운이 강성하죠. 이렇게 록을 얻어서 그걸 설할 뿐만 아니라 기운을 자기의 내공이 막강한데 자기 내공에 가지고 있는 힘을 능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역량, 능력 발휘. 그게 신의 자기의 그걸 자기 기운을 설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역량 발휘, 능력 발휘를 뿐만 아니라 또 뭐 또 하는 거냐? 기호를 잘 조절해 준다. 맞춰주기 때문에 수기가 된다는 거지, 이 평화가. 그래서 요 경우가
요 둘보다 동일한 인성격이고 식상을 씀에도 불구하고 요 경우가 훨씬 레벨이 업된다. 더 좋은 사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격국의 고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원령을 통한 이 격국의 논리 플러스 기후의 논리를 봄으로써 격국의 고저의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이 조후를 보조적, 참조적으로 해서 조금 격국 내에서 조절하는, 조율하는 레벨을 조금 업앤다운하는 그런 튜닝하는 원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제목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제목만 안다면 심 선생이 지금 이게 훨씬 더 명쾌합니다. 자평진전으로 보면은 아니 적천소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억부를 우선화해야 되는 거야. 조후를 우선화해야 되는 거야. 헷갈려요. 이게 어떤 양반은요. 조후가 안 맞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조후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설하고 선생 책을 보면 조후가 안 맞으면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면은. 그냥 일반 뭐 상관격이다. 상관격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상관격의 일반 원칙. 어떤 경우가 성격되고 어떤 경우가 패격되고 그 원리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 적천수는 그게 중간에 꼬일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헝클어져서. 근데 여기서는 제목으로 하나로 일이관지했어요. 하나로 다 관철시켜 버렸어요. 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이제 보십시다. 어느 대목에서 하나로 일이관지를 했는지. 그래서요, 격이 기후와 잘 배합을 맞추면은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기후와 배합해서 이게 조절한다는 얘기죠. 기후가 이미 조절이 된 게 조우예요. 조우가. 그럼 평주에 보면은요. 겨울의 목의 경우는 겨울의 목, 요 경우죠. 겨울의 목일 경우뿐만 아니라 겨울의 토도 그랬다는 얘기죠. 요거 있죠. 겨울의 토도 역시 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기후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겨울에 토도 깡깡 얼은 동토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 만물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무릇 겨울에 겨울 월령에 그게 겨울에 태어난 토금은 토나 금은 이걸 이제 토금 상관이라고들 하죠. 반드시 인성을 차야 된다. 즉 이게 조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이 논리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아까 겨울에 나무로 했으니까 이 토를 한번 보십시다. 그럼 무토를 보면요. 이게 적천수의 그 식간 설명에 나와 있는 거죠. 무토는 고후강조하다고 그랬죠. 기토 대비 그렇습니다. 이게 큰 산인 게 이게 높아요. 그리고 그 땅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반면에 기토는 낮아요, 낮아. 낮고요. 땅이 얇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게 불과 뭐 30cm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20cm 이내에서 거기서 뭐가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무토는 굉장히 강해요. 글쎄요. 반면에 기토는 연약하죠. 유연하죠. 반면에 무토는 굉장히 조열해요. 건조하다는 얘기죠. 기토는 습기가 있어요. 땅에. 그래서 기토는 높은 산의 끝자락이에요. 밑으로 와서 평평하게 된 것이 기토예요. 네, 그래서 적천수 원문인데요. 무토는 아주 견고하고 무겁다. 그리고 고중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임철초 선생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무토는 고고강조하고 기토는 비방연습하다. 그리고요, 무토는 중정, 뭐를 하나 배척하지 않고 편들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는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심으면 어떤 놈은 내가 땅에서 길러내고 어떤 놈은 너는 내가 못 길러내지 않겠다. 땅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 다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중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또 올바르다는 얘기죠. 보통 주역에서 득중을 하면은 중을 얻으면 다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토는 이게 토라는 게 그래요. 이 정할 때
정하다는 경우는 금수는 이렇게 수렴 움츠고 하는 거죠. 고요하죠. 반면에 목화는 팽창 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는 동온다고 그러죠. 가을과 겨울에는 이 땅이 움츠린다는 거죠. 수렴 움츠리고 봄과 여름에는 밖으로 열린다는 거죠. 활성화됨으로써 만물의 아, 목숨, 운명을 맡아서 한다. 만물을 맡아서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이 무토가 수를 만나서 적셔주면은 만물을 생을 수가 있다. 반면에요. 무토는 이게 조하다고 그랬죠. 건조하다고.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화가 중증하면은 만물이 병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에 태어나면은 화가 있어주면은 이 깡깡 얼은 토가 이게 따뜻하게 온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조후 기후가 조절이 된 상태죠 이게. 이러니까 아 이게 여기 적천수 표현대로 만물을 만들어내고 그 명령권을 여기서 다 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토의 적천수 표현이 더 실감나게 되겠죠. 기토는 낮고 스포지만 중정하다.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는 토마토 너는 내가 길러주고 오이 너는 내가 거부할래.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 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물을 모아서 싸서 갈무리한다, 소장한다. 즉 만물을 키워내고 나중에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아, 만물이 왕성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만물을 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토가 이게 전원의 토고 밭, 논 이런 거에 해당하니까요. 이 기토를 도와줘야 되고 이게 조온다는 거는 이제 인성으로서 생한다는 할 때 이게 화생토 해줘야 된다는 걸 조라고 하고요. 방이라는 것은 같은 토로서 도와줘야 된다고 할 때 이 도울방자를 씁니다. 예, 방조범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겨울에 태어난 토는 이게 동토인데 화가 적당히 있어야 화가 있으면 이제 물도 어느 정도 얼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수윤 물생을 할 수가 있어요. 무토도요. 기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격의 레벨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또 이제 금수 상관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금이 상관월에 태어나서 이게 금수 상관이죠. 상관격은 상관격의 성격 논리를 보면은 상관은 이 재나 그 재를 보면은 1차적으로 상관생재로 성격이 되죠. 상관은 그 생겨 먹은 게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기운을 설계해가는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나의 기운을 많이 설계해가기 때문에 얘가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관격의 논리는 원칙적으로 상관의 힘과 나의 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관의 힘이 강하면은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관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한 나를 이 인성으로서 도움을 받고 강한 상관을 크게 주겠다, 조절해야겠다, 통제하겠다,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의 힘이 세니까 인성도 그냥 인성이 아니라 근이 있는 인성이어야 되겠다. 그래야 얘가 힘이 있어서 상관을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약한 나를 도와줄 수 있게. 이게 두 번째 성격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인성이 이제 근이 없어요. 통근이 안 돼 있어요. 그럴 때는 평관으로부터 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성격이 돼요. 이게 인성이 근이 없다고 그래서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으면 그때는 파격입니다. 왜? 상관이 경관을 받기 때문에 파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성이 근이 없을 때는 평관으로부터 생을 받는 게 세 번째로 그 성격 요인이고요. 또 상관이 칠사를 봐서 대사라는 경우 있죠. 대사라거나 합사라거나 이 경우도 성격이 되는 거죠. 합격 요인은 상관이 정관을 보면 첫 번째 합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데 또 이 칠살이 함께 있으면 역시 합격이에요. 또 이 상관이 또 합격되는 요인이 나와 인성은 빵빵하게 강한데 상관은 아주 힘알이 없어요. 그럼 그 자체로 합격이에요. 그래서 상관격의 합격 요인 첫 번째가 상관격이 정관을 보는 거.
이걸 상관, 경관한다고 그래요. 무조건 파격인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예. 예외가 어떤 예외냐? 상관격의 경관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화가 100가지나 발생할 수가 있다. 그 재앙이 태양에 100가지 단초가 발생한다. 안 좋은 일이 100가지나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상관, 경관이면 우위화백단이라 아주 유명한 얘기죠. 한마디로 지극히 흉하고 나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가요. 말, 이을, 이자인데 이게 영어로 따지면 and나 or와 밭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등위 접속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상관경관이면 우위와 백단인데 금수 상관격이 이 정관을 벌쓸 때는 반대로 빼어난 기운이 된다는 거예요. 빼어난 기운이. 예. 여기 보면요. 상관격이죠. 상관격이라 상관이 투했어요. 상관이 일관인 나보다 힘이 세죠. 그런데 정관을 봤어요. 그러면 상관이 그거를 해줘. 상관 경관 해가지고 합격입니다. 그런데요, 겨울에 태어난 금이 여기도 역시 개수가 2에서 상관이 파워풀해요. 일간 나보다. 정관을 봤을 때는 금수 상관은 희 반긴다는 거죠. 기뻐한다. 무엇을 관과 살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상관 경관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있어요. 조금 땡그랑거리고 시끄러운 점은 있으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관을 보면. 상관을 보는 게 더 좋죠. 아니, 이제 금수상관이 칠사를 보는 게 좋죠. 그러면 상관 대살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유력을 때 설명을 드렸듯이 삼자, 개, 비, 칠사를 처치할 때는 칠살의 힘과 식신이나 상관의 힘과 일간의 힘이 비슷비슷해야 귀격이다. 최고 등급의 귀격이다. 그래서 일간도 힘이 있어야 되고 상관도 힘이 있어야 되고 칠살도 이렇게 힘이 있는 게 자기의 고유의 통고를 한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상관경관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하면 얘도 하고 얘도 할 수 있는데요. 얘는 승진할 때 관을 얻을 때 약간 좀 불협화음이나 뭔가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승진을 하는데 여기서는 깔끔하게 승진을 하는 사례예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금수 상관도 요 경우가 정관을 보면은 상관으로 이 상관이 상관을 이 관이 이 정관이면 룰이고 규범이고 상식이고 나라고 조직이고 임금이라고 그랬죠. 이 룰 브레이커를 만나서 이 상관을 만나서 나라님이 조직이 임금이 이 정관 입장에서는 룰 브레이커가 이게 상관인데 이게 반역도고 역성을 하려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룰을 깨트리는 녀석이에요. 그런 인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까 소생이 그래서 이쪽도 승진하고 여기도 승진하는데 여기 상관 경관으로 약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승진할 때 좀 구설수나 뭐나 그 프로세스에서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룰 브레이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도 승진을 한다. 왜? 조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요. 조후가 기후에 조절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금이면은 겨울 깜깜 얼었는데 이 쇠붙이가 엄청 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 룰 브레이커보다 이게 조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권도로서 이 따뜻한 그 관살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권도 설명했죠. 소생의 그 십간의 왕세 강약인가요? 그래서 얘를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손오공이라는 사람이 맹자님에게 남녀 소수 불친하는 것이 예입니까? 남녀 간에는 친하게 그냥 친근감 있게 주고받고 즉 교환이나 왕래나 사귐이나 이것을 꺼리낌 없이 격의 없이 즉 분별 없이 하는 것이 예입니까? 그러니까 분별 그게 그 불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친이거든요. 분별 없이 꺼리낌 없이 하는 게. 그러니까 불친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함부로 하지 않아야죠. 주고받고를 교환하고 사귀고 이런 걸. 그게 예입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녀 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오공이 다시 물어봐요. 맹자에게. 그러면 재수 씨가 물에 빠지면
수소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걸 불친화해야 되니까 몸소 구해지 않아야 돼. 그게 예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걸 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물으니까 구해야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일이나 늑대에 해당한다. 즉 그때 이 권이요. 권력, 권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울추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맞게끔 그걸 법이나 원리, 법칙을 적용하라 소리예요, 이게. 즉 일반 원칙이 있고 일반 원칙은 구체적 상황, 구체적 상황 하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즉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어, 그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얘기죠. 즉 사주에서 원령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래도 원령대로 격을 잡고 그러는 것보다 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상신이나 용신도 써먹는 글자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이게 고수 될수록 이 말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공부 많이 할수록 야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구나. 그래서 선생님 그 맹자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아마 맹자 이루장 장군가 거기에 나오는 표현일 거예요. 예. 그리고요. 또 상관이 대사를 하면 이 상관이 대사를 하면은 어 그,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이 경우입니다. 7살 상관으로 대사를 했죠. 대사를 하면은 수시로 늘 언제나 이 상관격에서 칠살은 쓸 수가 있다. 즉 칠살이 이게 상신이 된다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겨울에 태어난 이 금수 상관이 칠살을 보면은 요 칠살의 빼어난 엑셀런트 하기가 값어치가 그 밸류가 100배나 된다. 레벨업이 아주 위로 팡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수 상관이 관살을 기뻐하는데 정관보다 칠살에 오면 더 좋아요. 좋을 때 여기서는 이제 칠살을 해결할 때는 칠살도 강하고 식상도 강하고 나도 강해야 되니까 이게 각각 다 그린이 있어서 유력한 게 좋아요. 유력한 게 셋이 비슷비슷해야죠. 이것을 삼자, 개, 균. 삼자가 비슷비슷하다. 삼자가 개, 비 모두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유정, 유력 그 설명을 할 때, 즉 격국의 고저, 거기서 그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력혀야 최고의 등급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그럼 금수상관은 무조건 그러면 관성만 써야 되느냐? 화만 써야 되느냐? 정관이나 실살만 써야 되느냐? 안 그래요. 이게 이제 적천수만 공부하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금수상관은 그럼 무조건 화만 써야 되니까 안 그래요. 음, 금수상관인데요. 상관이 투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일간이 로기에 있다. 야, 갑신일이다. 아니 경신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상관격이 재성을 쓰면서 성격입니다. 상관이 생재하는 거죠. 예. 얼마든지 이게 이제 이렇게 금수상관이라 해도 재성을 상관생재하면 성격이 그냥 상관격이 일반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제목을 써놓으면은 이 똑같이 격국이 이 기후를 감안을 하면은 격국이 더 레벨업 된다. 아까 금수상관이 재성을 쓰는 경우보다 이렇게 관살을 쓰는 경우가 더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금수상관격인데 하나는 재성을 쓰고 하나는 관살을 쓰고 뭐가 더 금수상관격에서 그 크리스가 높겠어요. 당연히 관살을 쓰는 경우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적천수에서는 그게 설명이 매끄럽게 안 되고 심지어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철학관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제목 하나로 그런 문제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려요.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이리관지라는 게 그거예요.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려요. 이 제목으로. 상관격이든 다른 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격국의 성격, 획격의 그 원리 있죠. 2절에서 얘기하는 그것과 5절에서 얘기하는 격국의 고저에서 얘기하는 유정, 무정의 원리. 그것이 이론이고 이치예요. 그 이치를 약간 이 기호를 감안함으로써 격이 조금 더 레벨업되고 조금 더 다운되고 그 미세 조정하는 게 있을 뿐이에요. 전혀 뭐 금수상관격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화이에 이 목을 쓰면은 안 되느냐? 절대 됩니다. 역시 성격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겨울에 태어나서 금도 차요. 차디 차고 이게 이 깡깡 얼은 물이 나무를 생겨줄 수 있겠어요? 재성이 커 나갈 수 있겠느냐? 돈도 제대로 못 벌어요. 여기는 관직이 빵빵하게 있는데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게 격국이 높겠어요? 크리스가. 당연히 금수상관은 이 관살을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기쁘다고 한 것이죠, 이렇게. 그러나 금수상관도 그냥 상관격의 원리대로 해도 성격이 되면 일단 좋은 사주에 해당합니다. 합격된 것보다 훨씬 좋은 사주예요. 그 모든 게 이 원리, 이 제목 안에 다 한 방에 해결을 하고 있다. 이게 뛰어난 점이죠. 심희천 선생. 그리고 이게 자평진전의 좋은 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원리를 모르고 이게 평진전에 입각해서 사주를 본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게요. A라는 병원 가서 위암입니다. 그러면 B라는 병원 가도 위암이라고 얘기할 그 싱크로율이 요즘은 97, 8% 이상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요. A 철학관 가서 뭐라고 했는데 궁합이 좋다고 했을 때 뭐 A 철학관 견해와 B 철학관 견해도 이 병원처럼 그렇게 싱크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싱크로율이 선생이 생각하기에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요, 자기는 자평진전에 의해서 사주를 본다. 그러면 결론이 유사할 거라고 그거 싱크로율을 거의 낮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한국이 자평진전에 의해서 격을 본다는 사람이요. 심유춘 선생이 원문에서 얘기한 내용과 상치되는 격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사주를 본다 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라 그거는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담보가 안 돼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소생은 한마디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혹세무민에 가깝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 방에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제 이 점에 이제 금수상관에 대해서 조를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요. 이게 평주에 나와 있는 설하구 선생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면 상관격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자진 수국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부분 상관격이라고를 하거든요. 이게 자 때문에. 근데 신자진 삼합은요. 음양을 얘네들은 다 임수와 기수를 다 통칭하는 의미예요. 이게 수국이라는 것은. 이게 신자진 수국하면 얘가 양만을 의미하는지 음만을 즉 임수를 의미하는지 개수를 의미하는지 둘 다 의미하는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천간에 개수가 투 됐다 그러면은 천간으로 개수가 대표하고 있으니까 요런 때는 상관격이라고 보고 임수가 투간이 되면은 이런 때는 식신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현관에 투된 것이 없이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거를 뭘로 봐야 됩니까? 그럼 식신격도 되고 상관격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격이 곧 용신인데 희귀 판단의 기준이 식신에 관점을 맞춰야 됩니까? 상관격에 관점을 맞춰야 됩니까? 식신격은 순용을 해야 되고요. 상관격은 역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희귀를 판단합니까? 이게 정편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나와 반대 진영, 카운터파트 반대 진영이 나를 이쪽으로 한 칸 뛰면 관살이고 이쪽으로 한 칸 뛰면 재성인데 이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나의 그 카운터파트 반대 진영은 관과 살이에요. 얘네들은 나를 극하니까요. 그리고 진영 논리를 보면은 이 제 관은 걔는 관을 생해줘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나한테는 두드러 맞기만 하고 그런 얘가 나를 생겨주겠어요. 관살을 생겨주죠. 그리고 인성은 이 식상의 극으로부터 이 관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살이 생해준 것은 부모가 생해놓은 그 자식들이 부모를 보호해 주듯이 역시 이 관살을 인성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대 진영은 이 관살이고 이 반대 진영의 대표자가 관살이에요. 그래서 정관, 재관인이 반대 진영이에요. 반대 진영은 이렇게 이름 자체가 정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내 진영, 이게 나와 반대 진영은 관살인데, 이제 이것도
그럼 관살의 반대 진영은 어디냐? 이쪽으로 한 칸 뛴 게 나하고 비겁이고요. 이쪽으로 한 칸 뛴 것이 식상인 거예요. 식상.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정관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가 반대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 대비, 이 진영 전체 대비 이 식신상관이 나하고 같은 코드예요. 내 진영이에요. 이쪽은 반대 진영은 나와 음양이 달라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음양이 다른 곳에 정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나와 같은 진영이니까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진영 논리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서는 같아야 좋은데 여기는 이제 음양을 다 포괄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포괄하니까 안 좋은 쪽으로 편화된 쪽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상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런 경우는 식신격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더 안 좋은 쪽인 것까지 그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투된 게 없어도 상관이 투되지 않았다고 그래도 이름 상관격으로 봐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목화가 무근이면 이런 경우죠. 예, 여기 신자진이 되고요. 여기 이제 기유가 됐어요. 상관격에 보니까 이건 양인이죠. 겁재고요. 이건 인성이에요. 예, 그리고요. 이게 금수 상관격이 이렇게 칠사를 봤어요. 살을 본 거죠. 그러면은 성격이 된 거죠. 아주 조가 맞춰진 거죠. 그런데 이게 조가 맞춰진 것 같으나 병이 보면은 근이 없어요. 근이 깡깡 얼어 있는데 무늬만 태양이지 이게 태양 역할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옆에서 뭐 구름에 의해서 다 먹구름에 의해서 흐린 거예요. 이게 병화가 힘이 없다는 얘기죠. 힘이 없으면 이게 목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되는데 목도 역시 근이 없어요. 근이. 아이 뭔 소리 합니까? 이게 신자 진으로서 수생목을 받지 않습니까? 예, 자평진전의 논리는 철저하게 생을 받는 것보다 통근이 우선이에요. 통근이. 그러면 진토에 진정 을목이 있기 때문에 통근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적천수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 그거는 심유춘 선생 자평진전에서는 갑은 진의 통근을 못합니다. 따라서 갑목도 여기에서는 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목도 봐요. 이 대목은 제대로 설명했어요. 설하고 선생이. 합과 화가 통분이 안 돼 있다. 무근이다 이거예요. 무근. 이거는 이제 심희춘 선생님 논리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가 희마리가 없기 때문에 이 추운 기운을 녹여주지를 못하니까 조절력이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의 이게 돈은 있을지언정 기여가 되지는 못한다. 즉 관직을 얻기에는 택도 없다. 또한 재나 관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큰 돈이나 이 관직이나 이걸 부기라 그래요. 재는 부고요. 이거 관은 이제 귀함. 관직을 높게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근이 없으니까 통근이 못 오니까. 그러면서 요 사주를 이제 설명해 가면서 뭐라 그러느냐? 신이 왕이기 때문에 신이 왕함으로써 상관으로 그 상관으로서 그 빼어난 기운을 설기를 해준다.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신이 왕하다. 일간이 태왕하다는 거예요. 일간이 태왕하다. 선생님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요. 이게 신자진을 하면은 합혀서 변해서 이제 완전 수로 됐다. 이제 경금이 아니라 오행이 이게 이제 수로 바뀌고 이게 토가 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하나 완전히 이 수에 따라서 완전히 다 바뀌느냐? 그러면 완전히 다 바뀌었다고 봐요. 그럼 경금이 자기의 크는 여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양이 하나밖에 제왕이죠. 이게 다 얘는 수로 바뀌었고 이건 록인데 이게 생도 못 받아요. 이게 이제 신자진 수국이 돼서 와장창 경금의 기운을 설계해가는 글자예요. 이 세 개가.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기토해야 되는데 개수가 된다요. 이게 오타가 나왔네요. 그리고 근은 없지만 병화로부터 극도 받고 이게 극설교화예요. 또 일감도 장뜩이고 자기가 그걸라면
그렇게 하면 이게 아주 왕후기는 고사하고 아주 신약하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100% 이게 신금도 진토도 모두 수로 변화가 됐다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설하고 선생이 신이 왕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경우, 요 경우.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신금이나 진토가 100% 이게 다 수로 변화해서 더 이상 이제 이게 금의 오행, 토의 오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얘는 여전히 금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한다. 얘도 역시 토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여기에 록을 얻었고요. 여기에 양인을 얻었고요. 또 여기로부터 생을 받고요. 또 진토로부터 또 생을 받아요. 이게 엄청 왕한 거예요. 왕한 거니까 왕한 기운을 여기 이제 상관이라고 그랬죠. 상관. 예, 여기 상관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이걸 상관격인 거예요, 이게. 상관으로부터 이 왕한 경금의 기운을 설계해 간다는 거죠. 왜 상관으로 보냐? 아까 정편 때문에 식인격인 것보다 상관격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역시 여기도 설명을 지금 상관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정편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간이 아주 강력한 왕한 기운을 빼어날 기운을 뺀다는 거죠. 수기운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만 병화가 조호가 되면은 병화가 부족한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병화가 이렇게 희마리가 있으면은 별로 이게 조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된 게 아니다. 그냥 무늬만 좋으지 여전히 춥다 이거죠. 여전히. 그래서 이게 병화를 얻으면은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즉 병화가 유력해야 된다는 게 통근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유력하지 못하면 통근이 안 돼 있다면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청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격을 얻은 것 같으나 성격이 된 것 같으나 여전히 이 사주는 찬 명절이다. 찬 사주다. 그래서 등급이 같은 이렇게 금수상관이 관사를 봤다고 그래도 제대로 된 요렇게 돼 있는 관사를 본 경우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살이 희마리가 없다요. 통근이 안 돼서 금수상관으로 똑같이 칠사를 사용하는데 레벨이 딱 떨어진다는 거죠. 몇 단계 떨어진다는 거죠. 그 표현이죠. 그리고 금수상관도 역시 재성을 상신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상관생지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요, 이걸 유념하셔야 되는데, 사주의 그 배치가 이게 하나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하다는 거죠. 다만, 겨울에 태어난 금일간이나 수일간의 경우는 화가, 화가 불가결이다. 화가 있는 것이 좋다. 만약에 없다고 없으면 다른 것을 용신으로 그게 화만을 용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요. 즉 이게 이제 이 양반이 설명할 때 이게 적천수식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금수상관인데 용신을 경관이나 칠살만을 적천수식의 용신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재성도 용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 선, 심희춘 선생은 요 제목 하나로 깔끔하게 모두 다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태어난 금수상관이 화를 못 얻으면 그냥 상관격의 논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상관격의 논리로 생자하거나 상관이 일간으로 비교해 보니까 상관이 더 힘이 세더라. 그러면은 유근한 인성을 보든지. 그러면 역시 성격이 되는 거죠. 또 상관격이 어, 어, 경관을 봐도 상관, 경관, 우위와 백단이지만 역시 성격이 되는 거죠. 금수 상관격에서. 그런 일반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럼 금수상관인데 그럼 화를 봐야 되고 그럼 재를 보면 안 됩니까? 성격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이 나무가 제대로 크겠느냐 이거죠. 이게 깡깡 얼은 물이고 그걸 또 금생수 했을 때 더 차게 하는데 이 물을 그러면 그 물로부터 수생목을 받아서 나무가 자라겠느냐고요. 돈이 되겠느냐고요. 안 돼요. 그러나 성격이니까 일은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 이게 상관생제 하잖아요. 이런 게 상관생제라고 해도 이게 경금이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재성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역시 성격으로 이런 격고 크레스가 어느 정도 좋은 사주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성격된 경우가 사주에서 몇 안 돼요. 그래서 금수상관이 이렇게 관이나 살, 특히 칠살을 보고 이렇게 야,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일간도 강하고 상관도 강하고 직살도 강하면 최고 등급이라고 그랬죠. 지난 그 유력 격국의 고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제 다음에 또 이게 조후로 연관된 게 지금 이제 상관격이 금수 상관이 지금 이제 관살을 보는 경우 그 경우 봤는데요. 이제 인성을 보는 경우가 또 있어요. 또 상관이 생재하는 경우, 재성을 쓰는 경우 이것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목합풍명, 금수상함, 이른바 아, 좋은 사주라고 하는 유명한 사주들이죠. 이것도 다 조후와 연관돼서 격국의 크리스가 왜 좋게 보는지 다른 것과 구별할 점은 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